비트코인과 다를 게 뭐냐? 투기를 넘어서 도박으로 가고 있는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음마아파트 101제곱미터 저희가 뭐 매주 정리해드리는 아파트 단지죠. 지금 호가가 17억 9천부터 18억 5천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매주 저희가 체크할 때마다 5천만 원씩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점일 때 14억 중반대였는데 지금 두 달도 안 돼서 거의 4억 가까이 호가가 오른 상태입니다. 자, 14억도 솔직히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니었어요. 불과 6년 전에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였냐? 실거래가 기준, 중층 기준, 로얄층 기준으로 7억 1천이었습니다. 그럼 2배 이상 급등을 했다는 거죠. 자, 음마아파트에 호재가 있어요? 강남 쪽에 호재가 있어요? 딱히 없어요. 자, 강남 쪽에 있는 교통호재들은 대부분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이 강남 출퇴근을 편하게 하기 위한 교통 편의성 호재거든요. 강남 쪽에는 악재죠. 강남으로 힘들게 출퇴근해야 강남 집값이 오르는데 강남에 쉽게 올 수 있다면 경기도 지역으로 다 들어가 살겠죠.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자, 그런 호재가 없는 음마아파트가 계속해서 가격이 2배 이상 올랐어요. 자, 멀쩡한 상품이 가격이 2배 이상 오르고 계속해서 매주 5천만 원씩 오르는 상황이면 누가 봐도 거품이구나. 이걸 누가 사 이러는데 언론들의 형태가 더 웃겨요. 언론들이 어떤 보도를 나오냐. 자, 부동산 급등의 집단 우울증 우려. 자, 집값 고공행진에 우울증 호소 청원 이어져 그때 샀었어야 했는데 상대적 박탈감에 가정 불화와 우울증. 언론이란 놈들이 약을 올리면서 투기를 부추겨요. 근데 이게 비트코인 때도 언론들의 형태가 똑같았어요. 비트코인 우울증. 그때 살 걸 왜 안 샀냐. 자, 비트코인 뭐 1,500만원 찍고 2,000만원 찍고 2,400~500만원 찍었을 때, 자, 솔직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내가 관심이 없으면 그냥 다른 세상 살이라고 보면 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주거 공간이고, 자, 약간 좀 박탈감을 비트코인보다 훨씬 많이 느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추격 매수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정상적인 언론이라면은요, 시장 원리 기본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부동산 흐름까지 다 분석을 해서 전문가들 많이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 인터뷰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바로 알 수 있는데, 계속 집값 오른다, 아니면 안 사면은 뭐 속쓰리다, 이런 기사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드릴게요. 언론들이 안 해주니까. 자,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 변동 내용 보면요, 2014년 중반 전까지만 해도 원유 가격이 $100 정도였어요. 100달러 정도였죠. 1배럴에 $100 정도 하다 보니까, 우와, 진짜 막 사우디 같은 막 중동 국가도 막 돈이 넘쳐나가지고 막 사우디 왕족들 막 슈퍼카드 막 열 몇 대씩 갖고 있고, 막 러시아도 돈이 많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돈 자랑하고 다니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랬던 원유 가격이 2015년부터 꼬꾸라져가지고 25달러까지, 제가 알기로는 25달러, 28달러까지 폭락을 해요. 100달러 하던 것들이 100달러 넘던 것이 28달러까지 또 폭락을 하더라.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렸죠? 유조선이 석유를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저장 탱크로 여기다 유조선에 기름 꽉 채우고 그냥 선박에 그 항구에서 정박해 있었어요. 오르면 팔려고.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원유 가격이 왜 떨어졌어요? 자, 우리 어릴 때 원유는 어떤 자원이라고 들었죠? 한정 자원.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유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고갈될 것이다. 자, 그래서 원유 가격은 일반적인 우리 상식으로는 가격이 떨어지면 안 돼요. 왜냐? 시간이 지날수록 뽑기 쉬운 원유는 다 뽑아 먹으니까 이제 채취가 어려운 원유들만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채굴 비용이 점점 늘어나요. 비트코인처럼. 자, 그러면은 앞으로 원유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자, 이 원유 가격이 $100나 하다 보니까, 자, 그동안의 채취가, 분명히 원유가 있는 건 알겠는데 경제성이 없어서 채취를 못했던 원유들을 채취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대표적으로 셀가스, 셀오일이에요. 자, 원유 가격이 100불이네. 이제는 생산할 수 있다. 자, 이게 뭐냐? 오랜 세월 동안 모래와 진흙이 쌓여 단단하게 굳은 퇴적암 셀층에 매장되어 있는 가스와 석유를 채취하는 건데, 자, 이게 워낙 단단하다 보니까 기존 공법으로는 도저히 이걸 채취할 수 없는데, 자, 수압을 이용해서 어떤 기술이 발달해서, 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셀가스나 셀석유를 좀 더 이제
고가의 채취 비용을 들여서라도 채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원유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자, 셀가스의 생산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은 꼬꾸라지게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아무리 한정자원 이런 거 봐도 당장 공급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대한민국에서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28조 원을 날렸죠. 왜냐, 이때는 이제 자원이나 뭐 에너지 자원 같은 게 가격이 워낙 고공해지다 보니까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정부 주도하에 이제 자원 외교를 했던 거죠. 해외 자원 사업에 많이 투자를 했다가 쫄딱 망한 거죠. 자, 기본적으로 원유에 대한 이제 셀가스 이제 생산량만 체크를 했어도 이런 실수는 안 했을 겁니다. 왜 갑자기 부동산 얘기하는데 셀가스, 셀원유 올 얘기하냐? 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반포동에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가 있어요. 자, 이 아파트 아마 전용 84제곱미터 25억 전후로, 자, 뉴욕 맨하튼의 아파트보다 훨씬 가격이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맨하튼도 가격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자, 25억 전후인데, 자, 이 아파트의 프리미엄 인정해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요즘 강남보다 서초가 더 쳐주고 그 중에서 반포가 으뜸에다가 한강 조망이잖아요. 자, 분명히 이 아파트의 프리미엄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얘가 25억 정도에 계속 유지가 되려면은요, 문제가 생겨요. 주변에서 너도 나도 그럼 우리도 신축 아파트 만들어야겠다 해서 계속해서 공급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 반포주공 아파트 보면 반포주공 1단지 있잖아요. 1, 2, 4주고 관리처분 인가 받아서 곧 사업 시행 들어가고요. 3주구도 곧 제가 알기로는 초과이익 환수제 분담금 통보받고 사업 진행할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이는 아파트들, 이 재건축 하고 있는 아파트 말고 나머지 아파트들 중에서 재건축 진행 안 하는 아파트 있어요? 없죠. 너도 나도 다 재건축을 해요. 사업성이 있든 없든 가격이 25억 얘가 호가를 하네. 야, 그럼 우리도 재건축하면 이만큼 받을 수 있겠다. 자, 석유 가격이 100달러를 찍으니까 그동안 생산성이 없었던 셀 오일까지 뽑아내서 생산량이 늘렸던 거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부동산에 서울은 뭐 집이 부족하고 뭐 이미 도시화가 완료돼서 공급이 부족하다. 그거 다 개소리예요. 자, 이 정도 가격 찍으면 너도 나도 다 재건축해서 야, 우리도 25억 받을래. 우리도 25억 받을래. 우리도 25억 받을래. 우리도 25억 받을래. 이게 형성이 되겠습니까? 어쩌다 한 채 있는 고가 주택이 신축 주택이 비싼 건 이해하지만 너도 나도 가격이 비싸게 받으려다 보면 신축 아파트가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기본 상식이죠. 자, 시장 경제 이거 굉장히 기초적인 건데 재화나 용역이 수요와 공급 관계에 의해서 분배되는 사회 구성체예요. 자, 대한민국 시장 경제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요, 공급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 돈이 되니까. 그러면서 가격 안정을 찾아가는 거죠. 물론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이 줄어들면서 안정 가격을 찾아가는 거예요. 언제가 그랬냐? 저희가 2012년부터 이제 2015년까지 공급이 많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랐다는 건 인정은 하지만은 그 공급이 적어지면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럼 반대로 다시 공급이 늘어나면서 안정 가격을 찾아간다는 거죠. 자, 어디서 나오냐? 서울시 아파트 준공 예정 물량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만 가구 수준은 굉장히 적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는 건데 서울의 아파트는 최소 3만 가구 정도 이상 꾸준히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런데 2015년, 2016년, 2017년 다 2만 가구대밖에 안 된 거예요. 그것도 뉴타운이나 정부 보금자리 지구 같은 데서 공급이 된 거죠. 2011년, 2012년, 2013년에 서초구도 분양이 안 돼서 미분양이 났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비싸니까 공급이 확 늘어나죠. 언제부터? 당장 이번 달 올해 31일부터 12월 31일부터 48,596가구, 그 중에서 50%가 강남권 물량이에요. 왜? 강남권 아파트가 비싸니까 우와, 너도 나도 부셔서 그 신축 아파트 가격 개포동 20억 받는다. 자, 대치동 24억 받는다. 서초구 25억, 26억 받더라. 우리도 그 가격 받자. 재건축 들어가는 거죠. 자, 아파트만 부십니까? 단독주택도 부셔가지고 재개발 들어가서 신축 아파트 올리는 거죠. 왜냐? 지금 뉴타운 아파트 사업이 워낙 성공적으로 마감이 돼서 뭐 마포구가 14억 찍는다, 15억 찍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도 얼른 빨리 단독주택 부셔서 재개발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급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가격이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상식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항상 급등론자들이 말하는 상승론자들이 말하는 현재 아파트 가격, 자, 강남 신축 아파트 서초구 25억,
강남 대치동 23억, 개포동 20억, 잠실 17억, 뭐 헬리오시티 16억,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유지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가격이 유지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전 적어도 5가지는 필요하다고 봤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일단 국민소득이 싱가포르나 미국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요. 왜냐? 싱가포르나 미국보다 지금 주택가격이 더 비싸잖아요. 그리고 이걸 매수할 사람이 있으려면요, 아무리 뭐 최고 상위층 뭐 고소득자가 산다 그래도 일반적인 소득은 늘어나야 돼요. 자, 기본적인 국민소득이 늘어나야 최고 상위층 소득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서울 지역 공급이 최소화가 돼야 돼요. 자, 이미 다 고층, 초고층 아파트만 재건축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다 더 이상 용적률 뽑아먹을 용적률이 없어요. 자, 그런 아파트밖에 없으면요, 외국처럼 뭐 뉴욕이나 이런 지역처럼 공급이 제한되면 가격이 오를 수가 있겠지만 서울은 아니죠. 1990년대 지어진 아파트,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아파트 전부 다 재건축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마음만 먹으면은요,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도 재건축 규제 안 받고 1:1 재건축할 수 있어요. 공급은 무한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가격이 유지되려면은. 그런데 서울 지역 추가 공급이 없다면요, 그래요, 이 가격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자, 그리고 자유로운 대출과 저금리. 자, 그 금액 솔직히 아무리 돈 많은 사람에도 마련하기 힘든 금액이, 야, 내가 집 들어가서 사는데 25억을 마련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산다. 자,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승 주장하는 사람 중에서 그 아파트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 자유로운 대출. 자, 일본이 집값이 급등했을 때 75%까지 대출을 해줬어요.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국은 대출 비중이 많지 않다. 왜 비중이 많지 않습니까? 전세가율 기본 50%에서 60% 깔고 가고 여기에 추가 대출 10%에서 20% 받았잖아요. 그러면 일본 어차피 이 전세금은 내 돈이 아니라 부채죠. 전세값이 떨어지게 되면 돌려줘야 되는 돈이죠. 오히려 이게 역전산에 의한 집값 급락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게다가 저금리, 자, 솔직히 지금 더 저금리 가겠습니까? 자, 지금 고용 안 좋은 거 알고 물가 상승률도 뭐 제가 볼 때 물가 엄청 오르는 것 같은데 저조하다고 통계가 나오니까 금리 인상 금리 다시 인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5에서 2.5로 1.25로 내릴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올해 2차례도 올리고 내년에 4차례도 올린대요. 못 가죠.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것도 솔직히 힘들어요. 그럼 네 번째 뭐 있을까요?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가 적어야 돼요. 양도 차익에 대한, 내가 이 아파트를 투자해서 버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50%에서 60%를 가져간답니다. 그리고 이걸 샀다가 양도 차익을 얻으면은 기존 주택도 종부세가 합산이 되고 양도세도 중과세가 됩니다.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죠. 신규로 추경 매수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집값 단합에 대한 수사 및 조사가 아예 없이, 야, 니들 집값 단합하는 건 시장 경제에 의해서 맞는 얘기다. 자유롭게 풀어주면요, 호가 계속 20억, 30억 올리면서 계속 그 정도 가격, 제가 볼 때는 중단기나 단기적으로는 그 가격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5가지가 다 되겠습니까? 예, 뭐 정권이 뭐 얼마 후에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거죠. 여론에 있어서 어렵다 이거죠. 지금처럼 집값 급등했으면요, 제가 볼 때는 보수 정권이었어도 분명히 이 정도 규제 나왔었어야 돼요. 자, 그러면요, 앞으로 전망 한번 볼게요. 자, 지금 9.13 대책 나왔잖아요. 그럼 부동산 수요층이 어떻게 바뀔까? 자, 크게 2개의 수요로 볼게요. 실수요자하고 투자 수요입니다. 자, 실수요자만으로는 절대 집값이 급등하지 않아요. 집값 급등은 투자 수요예요. 자, 그러면은 무주택자가 있고요, 일시적 2주택 희망자예요. 갈아타는 수요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지번 부동산 대책에서는 실수요자 웬만하면 안 건드려요. 대출도 이 2가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투자 수요만 건드려요. 근데 투자 수요에서도 어떤 투자 수요만 건드리냐? 대출을 끼면서 전세 갭 투자자들이 있어요. 흔히 재건축 아파트나 강남권 같이 고가 아파트인데 전세가율이 낮은 아파트들은 대출 플러스 전세 갭 투자자들이에요. 그럼 일반 전세 갭 투자자들은 뭐예요? 일산 지역 같은 데 가면요, 1억이면 아파트 한 채 사요. 예전엔 더 낮았었는데 지금 조금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1억 정도 투자하면 아파트 사요. 그런데 1억 정도 내 자금이 있어요. 그럼 대출 안 껴도 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요,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일단 무주택자, 청약시장으로 가겠죠. 청약제도, 일단 정부에서 서울 강남권의 주택을 30만원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상태고요. 그리고 무주택자에 대한 청약
청약 장점을 더 강화시켰어요. 대형 평수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서 무주택자 기존 아파트 피로감에 못 이겨서 청약으로 갈 겁니다. 자, 청약 아파트 분양가 어떻게 결정하죠? 현재 주변 시세 고려하나요? 안 합니다. 주변 아파트가 최근에 분양했던 분양가를 고려해요. 2년 전, 3년 전 가격을 고려한다. 1년 전, 2년 전 가격을 고려한다는 거죠. 자, 지금 부동산 1년 전 가격이면 완전 고조선 시대예요. 그럼 훨씬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청약으로 몰린다. 아니면은 정부에서 나오는 공공택지개발지구 청약을 노린다. 물론 그게 한참 남았지만 그 정도 희망은 갖고 있을 수 있다. 자, 그는 일시적 2주택자는 어떻게 할까요? 야, 우리만 집 살 수 있다 해서 마구마구 똘똘하는 채로 몰릴까요? 관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단은 지켜보자. 정부에서 너무 강한 규제가 나왔네. 자,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 지금 자격 기준도 그 가능 기준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잖아요. 일단 좀 시장을 살펴볼까? 관망으로 갑니다. 자, 전세 갭 투자자 어떻게 될까요? 야, 난 돈 많아. 알아서 사고 싶은 거 살 거야. 이럴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일단은 관망으로 간단 말이죠. 이렇게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가 나오면 관망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일 크게 시장에 타격을 받는 대출 전세 갭 투자자, 강남권 고가주택 투자자는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끊겨요. 왜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출을 싹 빼버리면요. 지금 전세가율이 40%대가 많아요. 나머지 이 50%대를 만들려면 10억 가까운 현금을 들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강남 투자하는 거 25억짜리 아파트 어떻게 사냐 해도 10억 대출 끼고 10억 전세 끼고 대출 8억에 내자금 7억 이렇게 뭐 들어간 이런 식으로 막 외부 자금 땡겨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거 대출을 끊어버리면 오로지 내 현금이면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제일 먼저 타격받아요. 그럼 거래급감, 강남 재건축부터 먼저 거래급감, 그 다음에 서울 그 강남권의 대단지 아파트들이 그 다음에 거래가 같이 감소하면서 점점 급매물에 의한 호가 가격 하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전세 갭 투자자, 일시적 2주택 희망자, 관망으로 갔다가 거래 빠지고 가격도 계속 빠지네. 매수 포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가격은 빠지게 될 것이다. 자, 9.13 대책 이후에 단합, 호가 단합을 어떻게 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예상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얼마나 강도 있게 단속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이 네 가지 상황 보면은요. 일단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급감 모두 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거래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게 터지냐? 바로 입주 물량이 터진다. 자, 이 상황 예전 10년 전과 제가 볼 땐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경고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당장 사가지고 한 6개월 기분 좋을 수 있어요. 한 2, 3개월 기분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예전에 하우스 푸어 됐던 사람들요. 사자마자 막 주택 가격 꼬라박은 거 아니에요. 사고 나서 처음엔 기분 좋았죠. 부동산에서 분양받았는데 야, 피 받고 팔아라. 이런 식으로 계속 1억 줄게 팔아라. 안 팔았다가 주택 가격 꼬꾸라져서 하우스 푸어 된 거예요. 자,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치겠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주변에 부동산 관심 많으신 분들께